미국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기록을 합니다. 자, 악재가 있는 상황이죠.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한 갈등이 진행이 되면서 미중 간에 다시 재갈등의 점화가 될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이 악재로 작용을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이자 쪽에서 이제 개발에 진행되는 이 백신 소식들 굉장히 긍정적으로 효과가 나타났고요. 경제지표 이런 부분들도 좋게 나타났습니다. 지금 악재와 호재 사이에서 증시가 갈팡질팡하고 있는 가운데 그 틈을 이용해서 나스닥이 밀어올리는 모습이죠. 자, 이렇게 된다면 종목 장세가 또 시작이 되는 것인지, 또 악재에 비해서 호재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인지 어떻게 구분을 지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K바이오팜이 오늘 상장을 합니다. 과연 얼마나 갈 것인가?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주목이 되어 있는데 생각했던 것만큼 잘 갈 것인지, 아니면 또 생각했던 것만큼 잘 가지 못하고 미끄러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신용잔고가 늘어나면서 비투 버블, 즉 빚내서 투자한 것에 대한 거품,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비투 버블이 늘어나면서 증권사들이 담보 제한을 걸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빌려주는 것에 대한 어떤 한계치를 느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담보 제한이라는 것은 이 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위축될 수 있는 부분이 좀 될 수 있습니다. 증권 주식시장이 약간 뭐라 그럴까요? 건전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역효과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2일 목요일입니다. 자, 간단하게 좀 요약 정리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 재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다 읊기만 해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더라고요. 사실 이제 재료가 지금처럼 많은 시기에서는요, 시장 자체가 갈팡질팡하는 것이 맞아요. 이렇게 들으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저렇게 들으면 또 나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쩌라고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인데, 증시 상황을 좀 살펴보게 되면 되게 재미가 있는 게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상승 출발한 다음에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런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애매하게 시작해가지고 상승 마감을 했어요. 그러면서 10,000포인트 다시 넘겨버렸거든요. 다시 신고가가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종목에 집중되어 있는, 그러니까 특정한 이슈나 뉴스들이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다우지수가 조금 주춤거리는 것은 이제 굴뚝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의 어떤 재점화라든지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대립,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부담을 줬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2018년도부터 우리가 쭉 상황을 좀 지켜보게 되면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런 첨예한 대립들, 또 심각화된 어떤 상황들, 또 해소가 되는 상황들, 그런 속에서 다우지수의 관련 종목들이 움직였었던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은 여기서 조금 자유로웠었죠. 그래서 항상 그때 말씀드렸던 것이 뭐였냐면 굴뚝주, 이게 미중 간의 무역에 직접 영향을 받는 종목들보다도 다른 그런 직접적인 어떤 영향을 피해서 개별적인 재료를 가진 종목들 위주의 좀 포지션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그때도 또 많이 해드렸었는데, 그런 흐름이 지금 나타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미중 간의 갈등, 이 악재 도대체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홍콩 보안법이에요. 홍콩 국가보안법인데 이게 이제 발효가 됐어요. 발효가 되면서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그냥 어차피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 라는 얘기가 나온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일의 웬 간섭? 이렇게 지금 중국이 미국을 쏘아붙이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죠. 자, 지금 홍콩 국가보안법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국가의 어떤 정권을 전복시킨다거나, 네, 뭐 국가를 혼란스럽게 만든다거나, 뭐 시위를 주동한다거나, 뭐 테러, 뭐 등등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제 강력하게 제재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이 홍콩 보안법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법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중국은 공산당,
공산당 체제예요. 네. 뭐 가끔씩 보면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야? 공산당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생소하게 들으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아직 뭐 이렇게 그 중국이 공산당이라는 것을 모르셨던 분은 없으셨을 거라 생각하지만 이게 자유주의와 그 다음에 사회주의를 약간 짬뽕시켜 놓은 거죠. 그러니까 경제 활동에 대한 부분들은 약간의 이제 자유주의적 그런 모양새, 그 다음에 정치적인 부분들은 그냥 공산당 체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뭐 독재라든지 뭔가 언론 통제 이런 것들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예전에 아편전쟁 이후에 홍콩이 영국을 갔잖아요. 영국은 이제 민주주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홍콩 이 자체가 민주주의로 이제 발전이 됐었던 상황인데 이게 그때 데리고 갔을 때, 홍콩을 가지고 갔을 때 영국이 100년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100년 계약이 끝나게 되면서 중국한테 반납을 하게 된 상황이 된 겁니다. 중국이 딱 받고 나니까, 경제적인 차이도 너무 많이 나고, 또 체제 자체가 달라. 그래서 홍콩에다가 국경을 하나 세우죠. 네, 그래서 홍콩 시민들은 넘어갈 수 있지만 중국 사람들은 넘어가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1국 2체제가 지금 진행이 된 건데 이것이 굉장히 오래됐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흡수할 것인가라는 계속 생각했을 거예요. 다만 이제 첫 번째로 걱정했었던 것은 경제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이제 홍콩 주변에 있는 뭐 심천, 광동 뭐 이런 지역들을 발전시켜가지고 이제는 홍콩하고 거의 경제 수준을 비슷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흡수가 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체제적인 불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공산당 체제를 해가지고 지금 하던 대로 쭉 가줘야지 되는데 또 시진핑 같은 경우는 자기의 그런 어떤 정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미 좀 이제 포석을 다 만들어놨는데 민주주의가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인권을 보호해라 뭐 등등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가 찰 노릇입니까? 그래서 지금 중국이 얘기하는 것은 1국 2체제 안 된다. 같은 나라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면서 이제 홍콩 내에서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뭐 인권 보호라든지 뭐 등등의 이런 시위가 일어나게 되면 국가의 정권을 전복시키기 위한 부분으로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 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체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이 된 겁니다. 자, 중국은 일단 이렇게 해서 필요한 부분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것을 또 빌미를 삼아서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겠죠. 또는 중국을 분열시킨다든지 뭐 이런 식의 내용입니다. 미국이 내세운 그런 빌미 뭐 이런 것들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일단 공산주의다, 민주주의가 아니다, 우리랑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세율 자체가 다르지 않느냐. 홍콩은 민주주의 그 지역으로 보았기 때문에 특별한 지위를 우리가 주었었다. 그래서 세금에 대한 우대라든지 뭐 금융에 대한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지원해주고 있었는데 홍콩이 만약에 중국의 체제로 들어가 버린다면 더 이상 민주주의의 어떤 그런 수호 영역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특별 지위를 줄 수가 없다. 내놔. 세금 다시 올릴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그렇게 된다라면은 홍콩의 어떤 금융시장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이 흔들리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홍콩 안으로 들어가 있는 외국계 자본만 하더라도 거의 미국, 유럽 합쳐가지고 5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금들 휘청거릴 수 있을 거고요. 무역적인 부분에서도 손해를 좀 많이 보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손해를 좀 보더라도 홍콩을 데리고 오는 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가져갔을 테고요. 그렇게 매기려면 매겨, 알아서 해. 라고 했을 것 같고, 미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홍콩에 대해서 압박을 한번 집어넣고 실질적으로 그런 금전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나쁠 건 없죠. 그러니까 가장 나쁜 것은 누구냐면 홍콩 사람들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서로 중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실리를 챙겨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홍콩을 막 뜯어먹고 있는 그런 좀 잔인한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지금 기사들 보시면은 뭐 시위자들 계속 체포해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정부가 탄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글쎄요, 이게 뭐 중국 전역으로 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되면 좋은데 중국 본토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직접 뭐 통화를 한다거나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홍콩 사람들을 그게 좋아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홍콩에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다, 시위한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참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상황은
뭐 미중 간의 어떤 갈등이 불거져 나올 수 있는 어떤 요인이 되는 것보다는 서로 신뢰를 챙길 수 있는 부분이어서 조금 약화된 악재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일단은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호재가 좀 나왔어요. 호재는 뭐냐면 화이자에서 이제 백신 후보 물질을 투여한 참가자에서 회복 환자의 1.8에서 2.8배 달하는 중화항체가 만들어졌다. 이 중화항체가 뭐냐면 바이러스를 무찌르는 그런 항체인데요.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백신을 딱 집어넣게 되면 그런 항체들이 많이 발생이 돼서 바이러스 들어왔어? 다 잡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치료가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해놓게 되면은 질병에 걸리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실제로 지금 보면은 애리조나주에서 신규 환자가 4,900명 늘고 사망자도 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최고 기록을 계속 세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2차 확산에 대한 어떤 우려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나오고 있고 경제의 어떤 재봉쇄에 대한 부담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백신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면 이 모든 것은 그냥 한 방에 해결이에요. 왜? 백신 주사 한 대 맞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뭔가가 이제 잡히게 된다라면 경제재개, 뭐 활동에 어떤 제약이 없는 이런 효과들은 크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는 일단 뭐 환자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이 백신에 대한 개발이 빨리 진행이 되고 또 치료제에 대한 부분도 계속 개발이 되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긍정적일 것이다. 그래서 이 백신 소식이 다시 나타나게 되면서 시장에 관심을 좀 주목시켰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백신의 개발은 하나의 어떤 질병 상황을 종식시키는 부분이고 또 화이자는 믿을만하다 라는 그 CNBC의 평가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아마 투자자들의 심리를 좀 크게 개선시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여기다가 경제지표도 좋았죠. 고용지표도 지금 좋게 나온 게 민간 부문 고용이 236만 9천 명 증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장 전망치보다는 조금 적었지만 5월 수치가 대폭적으로 상향 조정됐는데 이게 당초에 276만 명 감소해서 306만 5천 명 증가로 수정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5월 달에 이 고용이 증가했다라고 이 분석이 다시 수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용지표도 나쁘지 않았다라는 거 우리가 참고하실 수 있겠고요. 제조업 지수가 세상 이렇게 좋게 나올 수 있나요? 지금 ISM 미국 공급관리협회 ISM 그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가 49.5였어요. 이것도 괜찮았다라고 생각했는데 52.6이 나와버립니다. 50이 넘어가면 경기 확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야 괜찮은데? 라고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악재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은 그 우려감보다는, 좀 약화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뭐 어떤 백신이라든지 또는 경제 지표, 이런 부분에서 호재성 재료가 나타나서 주가가 좀 상승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부담감이 다우지수를 조금 끌어내린 듯한 그런 느낌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예상했던 것처럼 주 중후반으로 갈수록 경제 지표가 더 강해지고 더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는 나쁠 게 없는데? 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우리 코스피 지수 좀 밀렸지만 오늘은 이런 반등 분위기를 또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생각해 보기도 하고요. 다만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조금 답답하게 갇혀있는 구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심리가 한 방에 살아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우리 증시도 이렇게 뭐라 할까요? 종목으로 접근되는 그런 모양새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첫 번째 소식이 너무 길었네요. 네, 두 번째부터는 조금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SK바이오팜이 오늘 상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장 첫날 이제 주가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건데, 오늘 종가가 최대 12만 7,400원까지 갈 것이다. 네, 시초가는 최대 9만 8천원이 될 것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되게 웃기는 게요. 종가는 3870원에서 127,400원, 뭐, 이렇게 될 것이던데, 이게 뭐냐면, 야, 너 좋아하는 달이 몇 월 달이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나 1월부터 12월까지 그 중에 하나 있어. 뭐, 이런, 거 똑같은 것 같아요. 주가가 하락하게 됐을 경우는 당연히 뭐, 저 밑에까지 처박힐 수도 있을 거고요. 상승하게 됐을 때는 당연히 저 위까지 올라가게 되겠죠. 근데, 뭐, 이렇게 되면은 좀, 네, 증시가 이 전망이라는 부분이 좀 무색하죠. 근데 사실 이제 신규 상장하고 나면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물론 부담적인 요소들은 작용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격적인 측면은 우리가 정하기 좀 어렵겠고요. 대신에 이제 움직임들에 대해서 약간 우려하는 모습도 좀 분명히 있습니다. 주가의 일단 강세, 상장 딱 하고 나서부터 상승은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거기에 대해서 예상을 다들 이제 상승할 것이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대내외 변수가 있죠. 미국 증시가 이제 만약에 폭락을 해버린다거나, 또는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부분에서 부정적인 뉴스, 왜냐면 이제 SK바이오팜도 제약 쪽이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서 부정적인 뉴스가 발생한다면 강세를 보이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미국 증시가 폭락하지도 않았고요. 백신 관련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뭐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는 효과, 이렇게 생각하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근데 이제 갑자기 증시가 폭락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증시가 전체적으로 좀 눌러버린다거나 이게 나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포트폴리오가 손실이 나잖아요. 그럼 그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수익이 발생한 SK바이오팜을 팔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죠. 손실난 종목을 메꾸기 위해서 수익난 종목을 팔고 막 그렇게 하는데, 요즘 개인 투자자들은 많이 스마트 하셔가지고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도 그렇게 안 하죠? 네. 내려가는 주식은 더 이상 물을 주면 안 돼요. 잡초에 물을 주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려가는 주식에 자꾸 물타기하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멈춰야 되는 거고요. 올라가는 주식은 계속 보유하거나 더 사주거나 이렇게 가는 것이 계좌를 살찌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증권사에서 얘기하는 저런 거 분명히 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잠깐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 투자 관점에 너무 집중해 버리거나 또는 이제 묻지마 투자, 그냥 막 올라가는 거 보고 사버리는 그런 조급한 마음의 투자,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SK바이오팜으로 오늘 또 좀 주목을 많이 끌리는 모습이 좀 나타나겠습니다만 가격 같은 부분들 의미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단은 상장 이후에 빵하고 그 시작이 되면 일반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조금 어려운 상황이 좀 될 것이라고 좀 생각되기 때문에 이렇게 변수가 많을 때는 단타 하시는 분들에게는 천국이겠지만 일반적으로 기회를 잡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다지 좋은 환경은 아닐 거라는 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가겠습니다. 비투 버블에 대한 우려. 그래서 이 빚내서 투자하는 이런 사람들, 즉 신용융자 잔고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 빌린 신용잔고만 무려 12조 6천억이 넘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 대형 증권사들이 이렇게 되면 좀 위험하다라고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 담보 제출에 대한 중단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증시가 활황장세를 계속 보이고 쭉쭉 뻗어나갈 때는 이런 말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증권사들이 만약에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다거나 좀 잘 움직이지 않는다거나 또는 종목별 그 포지션을 봤을 때 변동성이 좀 커진다거나 이럴 때는 돈을 빌려주는 걸 굉장히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레버리지라든지 또는 뭐라 그럴까, 그 주가가 갑자기 폭락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담보대출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더 그냥 강하게 쪼겠다, 이렇게 얘기를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미래에셋 대우 같은 경우는 주식과 펀드 등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리고 있는 예탁 증권 담보 융자 대출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 14일까지요. 일시적으로 한 2주간 중단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뭐 나 돈 이만큼 있으니까 돈 좀 빌려주셔. 넌 주식 이만큼 있으니까 돈 좀 빌려주셨는데, 이게 주식을 담보로 할 때는요, 이것도 주담 대출이죠. 그러니까 주식을 담보로 할 때는 시장에 밀려버리게 되면 증권사 리스크가 더 커지게 됩니다. 네, 왜냐면 담보로 한 주식의 가치도 내려가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어떤 부담감이 좀 커질 수 있었을 것이다 생각되죠. 그래서 미래에셋대우도 지금 이렇게 그 주식 담보 대출에 대한 부분을 이제 중단하는 상황이 벌어졌고요.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예탁증권 담보융자, 뭐 이 부분은 주식, 펀드, ELS, 채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신규 대출이 중단된다면 얘기인데, 어쨌든 간에 이제 대출을 줄인다라는 것은 이제 신용융자가 늘어나기가 좀 어렵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약간은 좀 건강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
반대로 보면은요, 이렇게 대출이 들어오지 않으면, 또는 증권사에서 이런 신용이 되지 않으면, 다른 쪽으로 가게 됩니다. 다른 쪽이라면 이제 카드론이라든지, 또는 이제 뭐 급전 땡기는 쪽.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주가가 변동성을 보인다라고 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글쎄요, 뭐 증권사에서 이제 이렇게 뭔가 조짐을 좀 느끼고 대출, 이게 사실 이렇게 이 돈 빌려주는 쪽에서는요, 굉장히 이런 게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의 조정을 조금 우려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좀 들기도 하는데, 뭐, 아무튼 이 대출에 대한 제한을 걸었다라는 것은 시장에게는 그렇게 썩 좋은 소식은 아닐 수 있다. 또는 다르게 생각하면은 이 신용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뭐 이거는 자율적인 판단에 좀 맡겨야 될 것 같은데,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시장이 돈이 더 원활하게 들어오는, 더 많이 들어오는 그런 부분도 좀 막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나스닥이 최고치를 또 찍었는데요. 악재와 호재, 정말 재료가 너무나 많아서 설명을 좀 자세히 드렸지만, 이 종목이 보면은 대형주, 굴뚝주 이런 쪽과 그 다음에 뭐 톡톡 튀는 개별적인 어떤 재료를 가진 종목들, 이 사이로 좀 배틀이 좀 붙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손을 들어줄 수 있는 것은 그런 좀 답답한 주식들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튀는 그런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의 관심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SK바이오팜이 오늘 상장하면서 얼마가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그게 얼마가 가든 나랑은 관계가 없는 상황이고요. 얼마가 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없는 사람들이 상장 첫날 매수하겠다 생각해가지고 달려주시는 거 그다지 좋은 생각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할 거 생각되기 때문에 매매하기 어려우실 거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변수들이 많이 있죠. 뭐 이제 바이오 쪽 뉴스가 나쁘다든지 아니면은 증시가 폭락하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좋을 것이다라고 전망들 하고 있는데, 지금은 뭐 백신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바이오 쪽이 나쁠 일은 없을 것 같고 증시가 폭락할 일도 더더욱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날 강세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지만, 어쨌건 네, 변수에 대한 부분들 그렇게 묻지마 투자라든지, 또는 그냥 단기적으로 너무 급한 나머지 그냥 막 마구잡이로 사버리시는 그런 행위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B2법을 빚내서 투자한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증권사의 담보대출 제한이 진행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부분은 뭐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으니까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우리가 각자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돈 없이 하는 모의 투자는 매우 쉬운 듯이 보였다. 하지만 내가 주식에 1만 달러를 투자하자마자 상황은 매우 달라졌다. 돈이 들어가 있지 않을 땐 쉽게 감정을 조절할 수 있지만, 돈을 투자하자마자 내 감정은 곧바로 표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즉, 밖에서 보면 되게 쉬워 보이는데 해보니까 이게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는 게 그렇습니다. 훈수 둘 때는 원래 되게 쉬워 보여요. 근데 직접 전쟁터에 뛰어들면 잘 보이지 않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 발 물러서세요. 한 발 물러서면 넓게 보입니다. 우리가 이 장기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밖에서 멀리 보니까 훈수가 되는 거지, 내가 그 안에 좁게 들어가서 보게 되면 내 앞에 것만 보여지게 되거든요. 그냥 마음을 비우시고 한 발짝 뒤로 물러나시면 전장이 넓게 보일 겁니다. 그러면 훈수 두는 마음으로 시장을 컨트롤해 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내 거가 아닌 것처럼 내 계좌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최근 시장에서 살아남고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되고 있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시황 전달해 드리고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 뭐 지금 재료로 봐서는 그게 크게 나쁠 것 같진 않은데요. 좀 지켜보자고요. 그래서 오늘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고, 저는 장중 시황 때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